지금 금 가격이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제 상승을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언젠가부터 금 가격이 한번 상승하면 절반조차 안 떨어지고 다시 재상승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골드만삭스에서 5,000불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기 때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뭐 대공황 때도 그랬고 금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경제위기가 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확실한 그런 전조 증상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조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대표님 나오시면 또 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최근 그 금 가격이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크게 좀 조정을 받았죠. 한 4,500달러까지 갔다가 한 4,000달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또 스물스물 오르더니 지금 한 4,200달러 정도 그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보니까 전망을 내놨는데 2017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달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5,000달러 이전에 지금 금 가격이 조금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의 금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 그 좀 가파른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제가 2019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금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다가 또 좀 많이 올라가면 상승분의 한 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금 가격이 한번 상승하면 절반조차 안 떨어지고 다시 재상승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금이 오를 거라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공포에 질려서 팔기도 하지만 좀 이제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금이 매력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맞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지금 4,400불 정도를 돌파했다가 4,000불 밑으로 잠깐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가격이 횡보를 해도 똑같이 뭐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한 그 횡보 모형이 아니라 저점을 찍을 때마다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네네. 흔히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다가 확 섰는데,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4월에 이제 그 최근에 올해 4월에 고점을 네. 한번 찍고 그 다음에 8월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패턴이 똑같았어요. 고점만 오면 조금 뭔가 아직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부담을 느끼는지 다시 떨어지지만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전 저점엔 다시는 도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일단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뒤에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차피 예측 못하지만 그냥 투자자들의 생각을 읽어보자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는 금이 좋은 거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그 상승 트리거 빡 하고 터져주는 뭐 지정학적 문제가 됐든 금리나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트리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도이체뱅크라던가 HSBC 은행이라던가 시티뱅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5,000불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얹어서 특히 내년에 이제 금의 상승이 되게 두드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즘 일본의 엔캐리 문제가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한 2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파산했을 때 한 180% 정도,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그런 재정 위기가 왔을 때 한 140% 정도. 근데 일본이 250%라는 건 이미 퍼센테이지상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거의 0%의 이자로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요즘에 일본의 20년물 국채금리랑 3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구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연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일본의 자금이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일본에서 저금리를 대출을 땡겨다가 뭐 미국 국채 같은 거 그 당시에는 한 4-5% 정도 했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이제 투자해 놔서 이제 이득을 거의 뭐 무위험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일본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제 굳이 미국 금리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돼서 떨어질 거고 근데 일본 금리는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도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중국은 팔고 있고 일본은 못 사주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일본도 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2024년 3분기에만 해도 한 620조 달러치의 이제 그 미국 국채를 팔았으니까 일본도 파는 걸로 돌아설 수도 있고 유럽 국가들 힘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미국 국채 못 사주잖아요. 신흥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국 통화 환율 방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이런 일본마저도 미국 국채를 못 사주는 더 나아가서 팔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정말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 도이치뱅크의 2027년 5,000달러 이 전망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 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2026년에 오히려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염두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12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은 본격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리가 낮아진다? 뭐 앞서서는 이제 일본의 채권 금리 상승하면서 좀 정반대의 흐름을 말씀하셨지만 뭐 결과적으로 어차피 세계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건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질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대로여도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는 데이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엔 실질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 금리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을 때 예금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냐 혹은 더 적게 오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다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받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금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그대로여도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금 가격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금리만 이제 조정을 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그 뒤에 이제 뭐 양적 완화라던가 이런 돈을 좀 적극적으로 푸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돈을 풀어? 옛날에는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 치지만 근데 이번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돈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한다?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금리 인하 다음에 있을 돈 풀기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하면 이번에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을 정말 가파르게 밀어올릴 수도 있는 요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도 금리의 금 가격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는 12월 FOMC 때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다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갑자기 4,400불에서 4,500불이었죠. 거기서 4,000불까지 그냥 내리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 게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이슈는 단순히 금리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양적 완화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금 가격에 좀 더 큰 변동성을 만드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2월에 안 한다고 해서 과연 금리 인하를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지 혹은 조금 더 느려질지에 따라 금은 변동성을 가지게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경제 원리라고 따지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살아있을 가능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리 낮추고 돈의 가치가 또 낮아지고 또 양적 완화 많이 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금 가격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출연 당시에 연말 금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미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연말에 금가격 조정될 가능성이라는 건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있지만 이게 현실화돼서 실제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기 때 금가격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 뭐 대공황 때도 그랬고 금가격은 내려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면.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금을 투자할 때 이 우리가 금 시세라고 하는 게 현물에 대한 시세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 선물 투자, 그러니까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 선물 투자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청산 이슈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마진 콜들이 나오니까 이제 금가격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현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금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파는 이런 캐시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금 가격 과는 조금 더 반대의 측면에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금 가격을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위기가 오면 한 20%에서 크면 40% 정도까지 금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울림에 따라 만약에 그런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금 가격을 이제 좀 급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경제 위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달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 위기 때 20% 정도 하락을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 가격은 폭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경제 위기의 그 시기쯤에 금의 슈퍼 사이클이 아닌 시기라고 한다면 달러를 보유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보유할 필요 없이 그냥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제위기가 와도 그 어느 정도 해지가 되고 경제위기가 안 오면 원래 사이클대로 올라갈 테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경제 네네.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어디서 촉발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촉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장단기 금리 차도 보고 다양한 걸 보는데 사실 장단기 금리 차도 이미 시그널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큰 시그널이었다라는 걸 저는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왔죠. 그다음에 2006년에 금리 인하하고 2008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고 1995년에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19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왔고 19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그때 이제 금리 인하하고 2000년 닷컴버블 오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통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그런 전조 증상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건 아니어도 그럴 확률이 높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확률에 맞게 우리 포트폴리오도 약간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택하기 좋은 자산이 바로 금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금이 최근에도 환율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율적인 방안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네. 유익이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